415페이지부터 봅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해제 봅니다. 해제는 두 종류가 있죠. 법정 해제가 있고 약정 해제가 있습니다. 이 법정 해제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에서 정한 이런 뜻이죠.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이 법정 해제인데 이때 법정의 의미가 뭐냐면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해제한다 할 때 그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을 말하고 채무불이행에는 네 가지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그리고 수령지체. 이 수령지체를 다른 말로 채권자지체라고도 합니다. 채무자가 주면 채권자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을 능력이 없어서 수령을 못하고 있는 것을 수령지체라 하는데 요 넷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을 때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정해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정해제는 말 그대로 약속으로 정한 이런 뜻이죠. 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것을 무슨 해제? 약정해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별도의 말이 없으면 해제는 뭘 말한다? 이 법정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말이 없으면 우리는 법정해제를 생각하시면 되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도 이 법정해제니까 법정해제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약정해제는 법정해제를 다 보고 나서 약간 두 가지 정도만 챙기시면 돼요. 먼저 법정해제의 절차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쭉 한번 봅시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한 필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대금 1억에 계약금 1,000만 원 걸고 4월 1일 날 중도금 4천만 원 지급기로 하고 5월 1일 날 잔금 5천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칩시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3월 1일 날 계약을 맺으면서 을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중도금 받고 4월 15일 날 네가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잔대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5월 1일 날 잔금 5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칩시다. 뭐 계약은 자유니까 꼭 등기 이전과 잔금 지급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했고 값도 약속한 대로 4월 15일 날 등기를 넘겨줬고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을이 잔대금 대출받아 잔금 5천만 지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4월 한 20일경 그 토지를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잔금을 마련해가지고 돈을 주면 되는데 4월 20일 날 매매하고 매매대금 받아가지고 잔금 5천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을이 5월 1일 날 잔금 5천을 지급해야 되는데 잔금 5천을 지급하지 않은 이 자체가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5월 1일 날 매수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그럼 매도인 갑은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막바로 계약을 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뭘 하는 게 원칙이다? 최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고를 한다는 것은 독촉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번 약속을 어겼다 해서 야박하게 계약을 깨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뭘 해라? 기회를 주라 하는 취지에서 최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상당 기간. 근데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꽉 정해진 건 아니죠. 따라서 한 달 기회를 줬다 칩시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잔대금 5천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최고위원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6월 1일까지 기다렸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시점에서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제권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해서 막 바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해제합시다. 해제권을 행사해야 돼. 그런데 이 해제권은 그 성질이 행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면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이 그냥 해제를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하면 을의
여사와 관계없이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그 해제가 되면 그 해제에 따르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요 해제의 효과가 중요하다, 그지? 그거 이제 봅니다. 자, 6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해제합시다. 6월 1일 날 해제권 행사한 거예요. 그럼 이 3월 1일 날 맺은 매매 계약이 지금부터 소멸한다, 소급해서 소멸한다. 3월 1일로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급표라고 하죠. 그래서 해제를 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 우리가 유인설, 무인설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 판례는 유인설을 취하기 때문에 원인 행위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채권 행위인 매매 계약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발생한 소유권 변동이라는 물권 행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우리가 물권적 효과설을 견습했죠. 그래서 6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에서 매매 계약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를 했기 때문에 결과 발생하는 요 소유권 변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 소유권도 소멸하고 소멸한 소유권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급에서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데 복귀될 때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어떻게 됐을까? 해제가 되는 순간 소유권이 소멸하고 원래대로 소유권이 돌아와 버리니까 이 등기는 소유권이라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등기로서 무효등기가 되겠죠. 이 등기가 무효가 되면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등기에 기초한 이 등기도 뭐가 돼? 논리적으로는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무효가 돼버리면 누가 피해를 봐? 아무 잘못 없는 제3자가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3자 보호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걸 정의를 해보면 이렇죠. 소급표가 인정되는데 소급해서 계약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발생했던 물권도 소멸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권적 효과설이다. 이것이 우리 판례가 취하는 태도죠.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면 계약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발생했던 물권까지도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물권적 효과설이다. 그리고 물권이 소멸하면 넘어갔던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등기는 얼맹이로 남아있는 등기는 뭐가 됐다? 알맹이가 빠져버렸어.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 껍데기만 남은 등기로서 무효등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등기는 행식과 실질이 모두 존재해야 유효죠. 근데 소유권이 가백으로 돌아와 버리면 이 등기는 껍데기 등기로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이 등기에 기초한 제3자도 유인설을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이 없으니까 덩달아 무효가 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을 제하면 꼭 따라 놓는 말이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3자가 보호가 되느냐? 그 보호의 범위는 해제 전의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해제 후의 3자는 선의만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면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되니까 계약을 맺기 때문에 주고받은 돈이라든지 물건은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한다.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상 회복. 그런데 원상 회복을 할 때 뭘 돌려줄 거냐?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원물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따라서 금전을 받은 사람은 금전을 돌려주고 물건을 받은 사람은 물건 돌려주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갑은 뭘 받았어요? 계약금, 중도금 해서 돈을 5천만 원 받았으니까 5천만 원 받은 돈을 돌려주면 되것이고 을은 뭘 받았을까? 4월 15일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물건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돌려줄 때 물건만 돌려줄 것인가 가실도 붙여줄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계약이 해제가 되어버리면 갑은 계약금 1,000만 원은 3월 1일부터 근거 없이 사용했고 중도금 4천만 원 4월 1일부터 근거 없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사용했다가 뭐예요? 부당이득이죠. 그래서 원상회복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의 성질이기 때문에 금전을 받은 사람은 원금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이자도 돌려줘야 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줘야 되고 물건 받은 사람도 물건만 돌려줄 것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6월 1일 토지를 돌려줄 때까지 한 달 보름 동안 그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이 토지가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남의 땅을 사용한 꼴이 되니까 한 달 보름치 뭘 줘야 된다. 과실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물건을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과실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금전을 받은 사람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그래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손해가 있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손해배상도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원상회복과 양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원상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뭐한다? 그 별도의 손해는 또 별도로 청구하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한다는 뜻이죠. 그럼 배상을 한다면 그 범위는 얼마만큼 배상할 거냐? 요거는 이행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되었어. 우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하고 손해배상할 때 내가 먼저 돌려줘, 동시에 돌려줘. 동시에 돌려주는 거죠. 내가 물건 돌려주면 값도 동시에 돈을 돌려준다.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요 네 가지가 해제의 효과다. 이러고 있습니다. 해제의 효과. 요 네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재고를 하라 이랬죠. 그죠? 근데 재고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계약에 맺은 계약이니까 한번 약속을 어겼다 해서 야박하게 계약을 깨지 말고 기회를 한번 주라. 이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한 취지에서 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재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어떤 경우에 이게 해당될까? 재고를 해본들 이행을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럴 때는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약을 그냥 즉시 뭐라 해지를 해라. 즉시 깨버려야 하는 뜻이죠. 그런 취지에서 재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우리 전에 입문과정 할 때부터 암기를 했죠. 거종, 불사계, 정기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자, 그거가 뭐냐면 거절의 여사를 명백히 했다. 4월 1일 날 중도금 주세요 하니까 의뢰하는 말이 내가 괜히 계약을 맺어가지고 중도금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도 줄 생각이 없으니까 돈 받으러 오지 마세요. 명백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갑이 4월 1일, 5월 1일 기다릴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4월 15일까지 중도금 4천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재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때는 재고 필요 없이 막바로 계약을 깬다. 종은 종신정기금 채권인데 이거는 실버타운 같은 계약의 경우인데 중개사하고 관계없으니까 몰라도 관계없고요. 불은 뭐냐면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불능. 전문적으로 존집 이야기했죠. 후발적 불능으로서 재무제의 기책 사유로 불이 나는 바람에 집이 없어서 못 주게 됐다. 없어서 못 주는 게 뭐예요? 이행불능 아닙니까? 근데 집도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한 달 이내에 집을 안 주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재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기간을 한 달 주본들 없는 집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행불능의 경우도 재고는 필요 없다. 사는 뭐냐면 사정변경입니다. 이 사정변경은 우리 종전의 판례가 해제의 인정 요건으로서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인정한 예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령 생각해 봅시다. 3월 1일 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아파트가 1억 가치였는데 5월 1일 날 잔금 칠 때쯤 되니까 주변에 개발 계획이 발표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한 1억 5천으로 올라버렸다. 사정 변경이 생긴 게 아니야. 계약을 맺을 때는 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억 5천이 돼버렸죠? 가격이 상승해 사정 변경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랄까 5천만 올랐으니까 5천만 원 더 주기 전까지는 내가 계약 이행 못하겠다. 깹시다. 그걸 인정해버리면 누가 부동산 거래가 되겠냐 이거지. 오르면 오르도 사정 변경, 내리면 내린 대로 사정 변경.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아마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거래 안정성을 해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인정한 예는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나중에 해지는 인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걔는 뭐냐면 계약으로 정한 사유입니다. 계약으로 정한 사유. 이건 나중에 우리 약정 해제와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본 김에 같이 볼까요? 약정 해제. 이 약정 해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토지를 을이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금 의심이 드는 거야. 내가 이 땅을 사서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생각인데 혹시 건물을 못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갑에게 부탁을 하기를 혹시 건물을 못 지게 되면 매매 계약을 해지시켜 준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럼 내가 땅을 1억 주고 살 것이고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사겠다. 하니까 매도인이 혹시 건물을 못 지게 되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는 걸 인정하겠다 라고 특약을 내준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5월 1일 날 1억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고 건축 허가 신청을 내니까 그 땅은 농사는 지어도 건물은 못 짓는다. 불허가처분이 떨어졌단 말이지. 그럼 뭐가 발생한 거예요? 2달 전에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럼 어른 갑을 찾아와서 2달 전에 약속했던 대로 건물을 못 짓게 됐으니까 해지합시다. 그런 해지가 무슨 해지다? 약정 해지야. 그러니까 법정 해지는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재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해지한다 이런 뜻이고, 약정 해지는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계약을 깨는 것이 약정 해지인데, 법정 해지하고 차이점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재고가 필요 없다. 요거죠. 계약으로 정한 사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린벨트나 상수원 보호구로 묶여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한 달 여유를 줬다 칩시다. 한 달 이내에 뭐 집을 지도록 안 해주면 내가 계약을 해지합시다. 그렇게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 해본들 무슨 매도인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률상 불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고를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재고 없이 막바로 계약을 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집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은 뭐 매도인이 집을 못 짓도록 방해해서 집을 못 짓게 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처분이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지하고 차이점은 재고가 필요 없다는 거하고 손해배상이 필요 없다는 거하고 또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약정 해지는. 나머지는 뭐 법정 해지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정기행위예요. 정기행위란 것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일에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만 효과가 있는 행위죠. 정말로 뭐 결혼식 예복이라든지 잔치집에서 음식을 주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진 그 날짜에 반드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넘어와 버리면 이행을 해본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 3월 10일 날 우리 집에 잔치를 하니까 출장 뷔페에서 음식을 뭐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3월 10일 날 음식 배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제보장을 보내가지고 3월 15일까지 음식을 배달 안 해주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그 날짜에 음식을 안 갖다 주면 그 다음 날에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거 뭐 쓰레기에 불과하지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딱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계약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막바로 계약을 깨는 거지 재고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기서 거종불사의 징계를 딱 외우고 있어야 돼. 문제가 딱 놓으면 거종불사의 징계에 해당이 되면 재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지한다. 기준이 되는 것들이니까 자 챙겨 놓으시고, 여기까지가 법정 해지의 요건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법정 해지의 요건하고 절차 효과를 쭉 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오늘은 법정 해지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의의를 봅니다. 415페이지. 의의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밑 둘레 6제줄 보니까 계약의 해제란 가로를 묶고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다 줄을 딱 칩니다. 해제의 개념이죠. 자, 계약의 해제란 것은 3월 1일 날 맺은 계약은 하자가 있다 없다? 아무 하자 없죠. 완벽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뭐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 채무불이행이라는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를 문제 삼아서 해제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는 이런 제도를 해제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이런 행위를 해제라 한다.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니까 두 사람은 계약상 구속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셋째 줄 미이행한 부분에서는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니까 해제가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쭉 본 거예요. 해제를 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고, 소멸하니까 주고받은 것은 원상회복,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손해하시면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이제 쭉 봤던 거죠. 그것까지 보시고, 그래서 마지막 줄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손해가 남아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줄치고 넘어서 구별 개념에서 해제계약이 나와있는데 이건 우리가 3월달 가서 볼 거예요. 해제계약 넘어서 취소와 철회, 해지,
해제 조건 및 실권 약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정 해제를 완벽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다가 다 붙이는 연습을 하면 되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비교 개념은 사물들이 천천히 보셔도 되고 넘어와서 양가로 3번을 봅니다. 418페이지 해제권의 종류와 성질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죠.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시다 라고 미리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것은 약정 해제고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재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것은 뭐다? 법정 해제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02번 타이틀 419페이지 02번 타이틀 재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에서 그 큰 타이틀에 줄을 치세요. 재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줄을 치고 그 밑에다 가로 열고 법정 해제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까지 봤죠? 재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무슨 해제를 한다? 법정 해제를 한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법정 해제를 봤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양가로 2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 법정 해제는 아까 뭐가 있으면 된다? 재무 불이행이 있으면 된다 있죠? 재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동안 1번 재무 불이행 줄 치고 기억에 재무 불이행의 유행 줄 치고 재무 불이행의 유행은 아까 네 가지가 있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그 중에서 A번 이행지체 줄 치고 자 이행지체는 무슨 말이냐면 이행기가 도래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기책 사유로 이행을 못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걸 말한다. 이행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행지체. 그럼 이행지체가 있으면 막바로 계약을 해제한다, 재고를 한다. 재고를 하는 게 원칙이죠. 재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전 봅니다. 544조 첫째 줄 끝머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재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거 다 줄을 딱 치고 여기까지 봤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재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뭘 한다?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부터 줬죠. 채무자가 줄을 칩니다.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줄 치고 이건 뭐야?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단 말이죠. 원칙은 재고를 해야 되지만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재고 필요 없다 있죠. 그 다음 밑에 545조 정기행위 줄 치고 정기행위죠. 이 정기행위도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재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행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넘어와서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까지 줄을 치고 요 가지가 무슨 말입니까? 정기행위죠. 결혼식 예복, 잔치집의 음식 주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도 그 시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재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막바로 계약을 깨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B번 내려서 이행불능 줄 치고 이행불능도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랬죠? 이행불능도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의 기책사가 있을 때 이행불능인데 이것도 재고 필요 없다. 재고도 필요 없고 이거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된 건데 둘째 줄, 셋째 줄에 보니까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줄치고 재고도 필요 없고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B번 타이틀 옆에 이행불능 옆에다 그냥 적어 놓으세요. 우리 책에 빠져 있는데 재고 X 적어 놓으세요. 재고 X. 재고 X 이걸 딱 적어 놓고. 중요한 거는 그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고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재고도 필요 없고 변제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행불능이 되면 바로 계약을 깬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급부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내려서 판례 박스 밑에 이행거절 줄치고 그것도 이행거절 타이틀 옆에다가 재고 X 적어 놓으세요. 재고 X. 포인트가 뭐냐 하면 재고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여기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재고 필요 없는 걸 딱 그렇게 외우고 있어야지. 아까 거절은 재고 필요 없다 했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줄 또한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4월날 중도금 주세요 하니까 명백하게 중도금 지급을 거절한 의사가 분명하다. 그럴 때는 5월 1일 잔대금 날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재고도 필요 없고 막바로 계약을 깨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니은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라 가지고 첫째 줄에 보니까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 줄치고 부수적 의무 밑에다가
이건 우리가 정칙할 때 한번 봤다, 그지? 정칙할 때 뭘 봤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를 배울 때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까지 상태가 유동적 무효인데 그 상태에서 상대방은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쌍방간의 허가를 받도록 협력해 줄 의무는 있다 없다. 협력 의무는 있다 그러죠? 그 협력 의무를 적어 놓으세요. 부수적 의무 불이행 밑에다 협력 의무 이렇게 딱 적어. 그런데 그때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랬죠. 본질적 의무를 위반하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협력 의무와 같은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줄 해지는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협력 의무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의 최고. 그럼 최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내려가서 첫째 줄.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줄치고. 그런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를 했다면 그때는 효력이 있냐? 그때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내일 당장 돈 5천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최고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고는 효력은 발생하는데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둘째 줄을 칩니다. 최고 기간이 짧거나 이를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후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줄치고. 근데 이 부분이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여하므로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지만 그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않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발생하는데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발생한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D가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 최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아까 다 봤던 거예요. 이행 거절, 정기행위, 이행 불능. 그래서 정기행위라든지 이행 불능이라든지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빠져 있는 게 뭐야? 계약으로 정한 사유도 최고 필요 없다 했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은 해지는 최고가 해지는 되지만 해제는 안 된다 했죠. 그거 좀 챙기시고 정신정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최고가 필요 없다. 그렇게 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 방법 그거는 이제 동안에 이번에 행성권 요것만 더 보시면 돼요. 해제권은 행성권에 해당된다. 아까 이 해제권 행사를 할 때 합의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행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하죠. 행성권만 이해하면 돼. 행성권. 그러니까 해제권자인 값이 6월 1일까지 기다려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행성권에 해당되고 줄을 칩니다. 해제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안의 3번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 행성권이기 때문에 갑이 해제합시다 하는 소리가 어른의 귀에 딱 들어오면 어른 선택권이 없죠. 도달과 동시에 바로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제가 되어버리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회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하는 것인데 해제의 의사표시는 행성권이기 때문에 도달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더 이상 철회가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해제의 의사표시는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하는데 줄치고 이건 우리가 정치할 때 배웠죠? 조건기한을 못 붙이는 행위가 세 가지 있었다 그죠? 우리가 단, 신 이렇게 했다 그죠? 단독행위, 수표행위, 신분행위 단, 신 이렇게 했죠? 단독행위예요. 해제는 행성권이니까 행성권은 무조건 무슨 행위입니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단독행위죠? 따라서 해제권은 단독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상 불가분성이 있고 소멸상 불가분성이 있는데 그건 547조 법전만 잘 보시면 돼요. 자, 1항을 한번 볼까요?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든 상대방이 여러 명이든 해제권 행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전원이 해제권자 3명이면 3명 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3명이면 뭐야? 3명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줄을 칩니다. 쭉 가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줄을 쳐.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든 상대방이 여러 명이든 해제권 행사할 때는 전원이 해야 되고 전원에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안에 2번 전항의 경우에 해제나 해제의 권리가 줄을 쳐.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해제권자가 3명인데 그 중 한 명이 해제권을 포기해버렸죠? 그럼 다른 두 사람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해제권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지역권에서의 불가분성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지금 우리가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연습했죠. 그러니까 소멸할 때는 전액의 소멸 사유가 있어야 소멸되는데 해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만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 저는 다 소멸한다. 그것다 줄을 치고 이 소멸상 불. 그래서 1항은 행사상 불가분성이고 2항을 우리가 소멸상 불가분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넘어가시고 해제의 효과. 이렇게 해서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그럼 해제권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그 해제에 따르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크게 나눠보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이 소멸한다. 즉 소급효가 인정될 것이고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니까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근거 없이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 꼴이 되니까 이제 계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계약을 기출해서 맺어졌던 모든 것은 계약을 맺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원상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할까? 손해배상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할 때 내가 먼저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해제의 효과다. 이렇게 보십니다. 먼저 소급효부터 봅니다. 양말 1번 계약의 소급적 효력 상실 거기다 줄을 치고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니까 동안 1번 내려가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이행 채무는 소멸하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주고받은 것은 계약을 맺기 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상회복할 때 무엇을 돌려줄 건가? 425페이지 넘어서 기억을 봅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은 성질이 뭐다?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질이기 때문에 선의하기는 안 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다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의 현존 여부, 선의하기 무조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승자를 하더라도 뭐 봐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받은 건 다 돌려줘야 돼. 이자 붙여가지고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그럼 물건을 받은 사람 물건만 돌려줘, 과실도 돌려줘. 과실도 돌려줘야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어른 4월 15일 날 땅을 넘겨받아가지고 6월 날 돌려줄 때까지 한 달 보름 동안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토지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료인 임대료 상당. 임대료가 뭐예요? 과실이죠. 그 과실도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디귿에 보니까 금전 반환의 경우에 법정이자를 부과하여 반환토록 하고 있고 이래 돼 있죠. 그죠? 말 그대로 어른 뭐예요? 갑은 계약금 중도금에서 돈을 지금 5천만 원 받은 상태니까 원금 5천만 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도 돌려준다? 이자를 붙여줘야 돼. 받은 날부터. 물건을 받은 사람은 가시를 붙여주고 금전을 받은 사람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이것도 일종의 부당이득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보니까 갑은 3월 1일부터 1천만 원을 근거 없이 사용했고 4월 1일부터 중도금 4천만 원을 근거 없이 사용한 꼴이 되니까 근거 없이 사용했다면 뭐야? 부당이득이죠. 그러니까 선악분문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옳다. 그 다음 리얼에 보니까 원상회복 의무나 동시행 손해배상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주시고 요 이야기입니다.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할 때는 동시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동시이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물건 등의 당연복귀 줄을 치고 당연복귀 옆에다가 유인설 이렇게 적고 유인설 물건적 효과설 유인설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이걸 보는 거예요. 3월 1일 날 계약이 소멸하면 우리 8년에 유인설을 취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그 결과 발생했던 소유권 변동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그게 유인설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행위가 소멸하면 물건행위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니까 해제의 효과가 채권에만 미친다, 물건에도 미친다. 물건에도 미친다. 이것이 물건적 효과설이죠. 물건적 효과설이고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등기 말소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가 가백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해제와 동시에 을에게 넘었던 소유권이 가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을매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은 가백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복귀된다.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일어나니까 이 등기에 기초한 이 등기가 그냥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소유권이 돌아가 버리니까 이 등기는 뭐야? 소유권도 없는 껍데기 등기로서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에 기초한 이 등기도 이론상으로 무효가 돼야 되는데 법 이론대로 가버리니까 제3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을 제하면 반드시 따라 놓는 것이 뭐다?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따라 놓아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서 동안은 4번은 우리가 총칙에서 봤던 거니까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건 우리가 하천부지 할 때 많이 봤죠. 그죠? 착오할 때 본 거예요. 해제가 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3자의 권리 보호,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줄치고 넘어서 그럼 어떤 3자가 보호가 되느냐? 물권지 허가서를 제하면 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의 3자는 등기나 인도 등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로 받아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은 조금 많이 가면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권을 취득했다는 뜻은 아니고 물권처럼 이 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대항력을 갖춘 이런 사람들은 보호가 되는데 그 범위가 해제 전의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해제 후 3자는 선의만 보호한다 했죠.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이 등기나 인도 등으로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채권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제 전의 3자든 후의 3자든 아예 보호가 안 되니까 그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해제 전의 3자는 선악불문, 해제 후의 3자는 선의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의에 보니까 426페이지 보고 있죠. 제일 위에 둘째 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 줄치고. 그러니까 대항요건을 구비했다는 것은 임차권자와 같은 채권자를 할지라도 등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나 상여대처럼 대항요건을 갖춰버리면 그것도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 전제를 해서 보호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내 제시를 보니까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런 말이 보이죠. 그게 이제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채권적 지위는 불완전한 지위죠. 근데 물권적 지위는 완전한 지위, 절대권이니까. 그 전제하에 해제 전의 3자는 보호가 되고 해제 후의 3자는 선의만 보호되고. 그래서 니언언을에서 해당하는 자 줄치고. 구체로 살펴보면 매매의 목적물의 양수인 줄치고. 양수인 앞에다가 가로를 끼워 넣습니다. 등기를 갖춘이란 말을 딱 한번 끼워볼까요? 매매 목적물의 양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등기를 갖춘 양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만 맺은 상태에서는 보호가 안 되는 거고 매매 계약도 맺고 대금지고 등기까지 넘겨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으니까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 보호가 되겠죠. 그 다음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목적물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한 사람, 목적물을 압류한 채권자가 되죠. 이 사람도 목적물에 압류 등기를 붙였다는데 목적물이 뭐예요? 목적물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압류한 사람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을 압류해 때리되면 보호가 돼 안 돼?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해당하지 않는 자 둘째 줄을 보니까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매매 해제에서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그에 대해 줄치고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에서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건 왜 보호가 안 되는가 이제 봅시다. 토지 매매 해제에서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양수한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을이 그 위에다 6월 1일 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을은 토지 소유권도 가져갔고 건물 소유권도 취득했고 토지와 건물이 지금 동일인 소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7월 1일 날 가령 해제가 되었다 칩시다.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계약만 소멸해요. 넘어왔던 소유권도 소멸해요. 넘어왔던 소유권도 소멸하고 요 소유권이 갑에게로 돌아버리죠. 그지?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현상이 발생했어. 토지는 갑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와버리고 건물은 을이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해제를 하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해제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객관적 이론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을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을 줘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갑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을 줘버리면 토지를 돌려받은 갑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처거청구를 못한다 이런 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돈은 다 돌려주고 건물은 철거 못하니까 땅은 못 돌려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갑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있다가 해제를 통해서 토지는 갑에게로 건물은 을에게로 소유자 달라지면 법정이상을 줘야 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 이론대로 갚으니까 누가 피해를 본다? 매도인 갑이 손해를 보는 꼴이 되죠. 돈은 돌려주고 땅은 못 돌려받는 꼴이 되니까 건물을 철거 못한다면 땅을 못 돌려받는다 이 말 아니야. 공평이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를 통해서 소유권이 복귀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준다 안 준다? 법정지상권을 안 주겠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 건물은 보호대상이다, 철거대상이다. 보호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보호대상이 아닌 건물을 이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병, 건물을 매매를 통해서 넘겨받은 병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보호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세요 이러면 철거를 해야지. 나는 등기를 취득해서 물권적 지위를 갖췄으니까 해제가 되더라도 나는 건물 철거 못합니다. 이렇게 버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뒤에 해제가 되어버리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신축한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그 건물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 줄 치고 물건을 양수받은 사람은 물권적 지위를 취득하니까 보호가 되겠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채권적 지위밖에 취득 못했으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채권을 압류 또는 전부받은 사람 됐죠? 그리고 3자리 예약계약에서 수익자 이 사람들도 보호가 안 되죠. 점주리가 3자리 예약계약에서 수익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일할지도 보호가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제 전 줄치고 선악 불문한다 줄치고 끊습니다. 해제 후 줄치고 금태줄 모르고 거래한 경우에는 보호된다 줄치고 모르고가 무슨 말이야? 선이죠. 선인 때는 보호가 된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3자 보호 범위가 상당히 이 테마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요게 좀 어려워요. 근데 가만 보면 뭐 어려운 것도 없어.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거든. 첫 번째, 어떤 3자가 보호 대상이다.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췄다. 즉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다는 전제 조건 한 개 하고 그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해제 전의 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보호가 되고 해제 후의 3자는 선이만 보호가 된다. 그러면 병은 보호가 될 거냐? 병은 뭐예요? 지금 해제 전의 3자죠? 해제는 6월 1일 날 했고 병이 등기를 취득받은 것은 4월 20일이니까 해제 전이잖아. 해제 전의 3자로서 등기를 가졌으니까 물권적 지위도 취득했죠. 소유권이라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고 시점이 해제 전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보호가 된다. 따라서 갑은 을과 맺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을이 이미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줘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갑은 해제를 하더라도 병한테 가서 소유권 돌려주세요 한다 뭐 한다?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하지? 을로부터 매매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받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해제 전의 3자는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줄치고 원상회복을 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배상 범위는 이행이 배상입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받을 수 있는 전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을이 한 달 보름 동안 그 토지를 사가지고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 그럼 갑은 땅을 돌려받았지만 오염된 토지를 또 정상화시키는 돈이 2천만 원 들게 생겼다. 그럼 갑은 을에게 땅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예요? 손해배상도 신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모든 손해 이행이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뭐 꼭 이 원칙이 지키지는 아니야. 동안에 이번 판례 보면 이행이 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대해서는 뭐 또 실내익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내려서 해제권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은 첫째 줄 끝머리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 해제권을 소멸한다 줄치고. 그러니까 6월 1일 해제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해제를 하기 전에 을이 뭘 해버렸다. 장대가 5천만 원 줘버렸죠. 그럼 이제 채무불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해제권이 또 소멸한다. 그 다음에 해제권 포기나 실효되어 있다. 그지? 해제권 포기나 실효. 이건 뭐 타이틀만 보시면 될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포기해야 되니까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포기하면 뭐예요? 당연히 뭐 소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또 실효를 통해 소멸할 수도 있을 것이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 해제권 특유의 소멸은 동안 1번에 보니까 최고에 의한 소멸되어 있죠. 이 최고는 요 최고가 아닙니다. 이 최고하고 관계없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이런 거예요. 6월 1일 날 해제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갑이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불안한 겁니다. 해제를 안 해줬으니까 해제를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소유권이 소멸하진 않았지만 갑이 해제를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 소멸될 수 있는 을의 이 소유권은 불안정한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불안하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해제권자의 상대방 을이 해제권자에게 채굴하는 겁니다. 너는 해제권이 발생했는데 왜 해제를 하지 않냐?
3주 이내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나는 건물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3주 기간을 주고 해지를 했는데, 채고를 했는데, 그 3주가 경과하도록 갑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갑에게 발생한 해지권은 소멸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것이 동안의 1번. 그래서 552조 1항을 보면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줄을 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제고할 수 있고 전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을 소멸한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번에 봅시다. 불가분성의 안소멸. 이것도 아까 봤죠. 그죠? 아까 해제권자가 3명인데 그 중 한 명이 해제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전원 다 소멸한다. 이랬죠. 그게 이제 불가분성이죠. 그리고 해지는 지금은 굳이 볼 필요 없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차라든지 전기, 수도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속적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해제나 해지나 말만 바꿔주면 돼. 여기다가 해지 이렇게 말만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해지 말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 해지는 몇 종류가 있다? 법정 해지도 있고 약정 해지도 있고 채무불 이행으로 해지하면 법정 해지고 당사자 약속으로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그게 법정 해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해제를 하면 소급호가 있지만 해지는 소급호가 있다 없다? 소급호는 없고 장래에 항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급호는 없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거 말고는 원상회복도 없죠. 소급표가 없으니까 주고받은 것을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지만 청산 의무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게요. 갑이 건물을 을이 3년 기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기로 하고 보증금 1억을 걸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시점에서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를 했다. 그럼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차인과 맺은 요 임대차 계약을 말할 수 있다? 해제를 한다, 해지를 한다. 이때는 해지를 해야 되겠죠. 해제를 하면 안 돼요. 해제는 이런 뜻이거든. 해제는 말 그대로 제거한다 이런 뜻이 제거라는 것은 뿌리째 뽑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맺은 계약을 이 시점에 해제를 한다는 것은 계약을 맺은 시점이 뿌리에 있으니까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보는데 이게 해제의 뜻이고 해지할 때 지는 뭐다? 이 정지의 뜻이거든요. 정지라는 것은 멈춰 세운단 말이죠. 이 시점에서 계약이 출발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해지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왔던 계약을 이 시점에 멈춰 세우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진행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계약에 왔던 효력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는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걸 말한다?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해지는 정지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해지를 한다. 해지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임대를 만약에 해지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면 주고받은 걸 다 돌려줘야 되는데 임대인은 여태까지 1년치 받은 임대료를 돌려줄 수 있지만 임차인은 그 집에 살았던 가치를 어떻게 돌려줄 거야? 돌려줄 수가 없거든. 이게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게예요. 그래서 해지는 소급표도 없고 원상 회복할 것도 없어. 하지만 청산 의무는 있다. 청산 의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 돌려줘 안 돌려줘? 보증금 돌려줘야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도 뭘 돌려줘? 동시에 건물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줄 때 다 돌려줘요? 제하고 돌려줘요? 연체된 임대료라든지 그 건물에 끼친 손해를 모두 청산하고 남은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겠죠. 이 청산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면 소급표는 없다. 원상 회복 의무도 없다. 하지만 청산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손해하시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해지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해지가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해지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지권 발생 429페이지 보면 법률의 규정에 한 것도 있고 당사의 특약에 의해서 해지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 쭉 보시면 되고 넘어서 430페이지 해지의 효과. 이것도 동안에 읽어보니까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즉 소급표는 없다. 그렇지만 밑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동안에 이번에 또 청산 의무는 있다 이래 돼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제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론으로 넘어서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